이데일리 TV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저희 이데일리 TV 인사이트에서 제약바이오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좋은 기업들 발굴하고 이슈를 체크를 해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중국 시장의 출발 상황 좀 체크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중국이나 홍콩 시장이 모두 낙폭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중국의 경제공작 회의 이후에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다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재료 소멸이라고 해야 될까? 이러면서 홍콩이나 중국 상해종합지수 모두 2% 넘게 급락세가 나왔는데 오늘은 장 출발하는 모습, 양시장 중국 상해종합지수도 약보합권 수준에서 출발을 했고 홍콩 항생지수도 역시 0.1%대 하락세로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자, 우리 지수도 지금 코스피가 결국에는 또 하락 전환을 하면서 2,500선 아래로 좀 내려온 상황이어서 아쉬운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시장에서 좋은 제약바이오, 오히려 이제 반등, 연말 또 연초에 오를 수 있을 만한 좋은 기업들을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TV 인사이트는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 석지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이슈들을 체크해 볼지 궁금한데 일단은 에이프릴 바이오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네, 코스닥 상장사 에이프릴 바이오가 마일스톤 이야기가 앞서서 저희가 경제상식에서 에이프릴 마일스톤 이야기를 했는데 에이프릴 바이오가 마일스톤으로 많은 돈을 또 벌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영업 흑자 전환이 되면서 앞으로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어떤 마일스톤을 획득을 했길래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나요? 네, 마일스톤 조금 전 용어에서도 이제 네네. 보셨는데 단계별 기술료라고 이제 더 정확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임상이 돌입을 한 다음에 첫 환자 투약한 다음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가 현재까지 기술 수출을 2건 달성을 했는데 그 후보 물질을 가져간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제 임상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나 또는 새로운 임상에 진입을 한다. 이런 내용으로 내년에도 올해에 이어서 꾸준히 마일스톤이 유입될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을 좀 전해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임상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 약속처럼 너희의 기술을 우리가 쓸 것이다. 임상에도 적용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일스톤을 지급하게 되는 건데 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에이프릴 바이오가 2건, 기술 이전이 2건 정도가 지금 최근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최근이 올해 6월이었죠? 네. 그쯤에 기술 이전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그러면 어떤 회사들과 기술 이전을 체결했고 임상 단계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네. 가장 최근이 이제 올해 6월에 이루어진 거고요. 약 6천억 원 규모로 총 계약 규모가 6천억 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큰 액수인데요? 네, 미국 제약사 에보뮴이라는 곳에 이제 기술 이전을 했는데 자가 염증 질환 치료제 후보 물질 APB-R3를 기술 도입해 갔습니다. 이 에보뮴이 최근에 미국의 임상시험 정보 사이트 클리니컬 트라이얼즈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다가 이제 글로벌 임상 2상에 돌입합니다라는 내용을 이제 새로 포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새로운 뉴스고요. 그래서 아토피 환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첫 투약 시기는 내년 2월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첫 환자 투여 시 에이프릴 바이오가 마일스톤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계약 규모나 이런 마일스톤은 좀 알려지지 않아서 얼마가 들어올지는 최종의 액수는 아직 공개 안 됐고요. 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임상 에보뮴 같은 경우는 발음이 좀 어려운데요. 에보뮴이요. 에보뮴 같은 경우는 이제 아토피 외에도 추가로 2개 더 적응증을 통해서 이제 임상 시험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토피 말고도 자가 면역 질환 중에서 또 다른 질환들 2개 더 임상을 해서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추가로 임상에 들어가는 그 시기마다 에이프릴 바이오가 마일스톤을 계속해서 수령할 것으로 건 바이 건으로 다 이제 임상에 들어가면은 저희가 아니죠. 에이프릴 바이오가 마일스톤을 받게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꾸준한 마일스톤을 이제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이 APB-R3라는 후보 물질은 인터루킨
18이라는 그 우리 몸 안에 있는 단백질에 결합을 해서 그 염증을 억제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터루킨 18이 몸 안에서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은 다양한 자가 면역 질환, 염증성 질환, 심지어 종양까지도 유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인터루킨 18 같은 경우는 뭐 스틸병, 그다음에 소아 관절염, 그다음에 뭐 대식세포 활성화 증후군과 같은 다양한 자가 면역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적응증,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 종류가 되게 여러 개인데 네네. 여러 적응증 질환군이 후보군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 범위가 좀 넓다. 이 치료제를 통해서 진출할 수 있는 치료제 범위가 넓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뭐 첫 번째는 이제 내년 2월에 마일스톤을 받게 되는 거고, 그 외에도 뭐 2개 정도의 더 임상이 진행이 되면 그 건별로도 또 마일스톤을 받게 되니까 뭐 규모가 뭐 전반적으로 구체적이진 않지만 한 6천억 원 넘을 것 같은데 그 액수가 꽤나 큰 거고, 이러면은 당연히 뭐 지금 에이프릴 바이오가 실적이 그렇게까지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오진 않는데 흑자 전환, 매출도 그렇고 흑자 전환이 될 거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좋은 소식인데 어떤 것 때문에 이 에보뮌이나 다른 회사들이 이 기술 이전을 아마 수용을 했을까요? 네, 일단 에보뮌 케이스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6천억 원 규모라고 했는데 네. 이제 이렇게 계약 규모가 좀 이제 대규모로 산정된 거는 아무래도 이 상용화된 이 질환에서 상용화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상용화가 될 경우 계열 내 최초 약물, 그러니까 퍼스트 인 클래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좀 주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퍼스트 인 클래스 약물을 상용화하면요, 통상적으로 업계에서는 그 시장의 한 80%를 그쵸, 먹고 그쵸. 간다. 그쵸.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선점 효과가 있죠. 네,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은 상당히 크고 또 말씀드렸듯이 적응증도 다양하게 많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에보뮌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자가 면역 질환에 좀 이제 특화된 치료제 개발사인 만큼 네. 좀 자신 있게 이 물질을 도입해서 우리가 상용화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인터루킨 18 억제제 같은 경우는 네. 다양한 임상 시험이 그동안 전 세계에서 시도가 됐지만 이 약물의 유효성을 이렇게 증명을 하기도 그동안 어려웠고 또 안전성 이슈도 또 상당히 컸거든요. 네네. 그런데 에이프릴 바이오가 이제 임상 1상을 끝내고 기술 이전을 했는데 이 임상 결과에서 안전성 그리고 우리 몸 안에서 잘 흡수되고 배출되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그 약동학적인 측면 그리고 이 약물 투여했을 때 이제 환자가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 뭐 이런 그 내약성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을 평가했는데 다 이 평균 이상으로 긍정적이었나요? 네, 나왔기 때문에 에보뮌이 그만한 가치를 인정을 해준 거라고 풀이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에보뮌은 뭐 어쨌든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자가 면역 질환 안에서도 어쨌든 퍼스트 인 클래스가 될 수 있는 이 가능성을 보고 많은 돈을 어쨌든 주면서 기술 이전을 하게 된 건데, 근데 또 다른 회사도 있잖아요. 덴마크 쪽에 예, 맞습니다. 덴마크 쪽 제약사도 역시 기술 이전 추진된다라고 하는데 네. 여기에서도 이제 네. 뭐 새로운 적응증 임상 준비한다고 이러면 또 마일스톤 받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가 상장하기 전에 이제 덴마크 제약사 룬드백이라는 곳에 룬드백? 네. 5,400억 원의 기술 수출을 또 한 예. 건을 했었습니다. 지금 룬드백이 진행하는 그 APB-A1이라는 에이프릴 바이오의 후보 물질 임상 1 비상이 이 내년에는 거의 마무리될 걸로 전망이 되는데요. 정확히는 클리니컬 트라이즈에 올라온 트라이얼즈에 올라온 임상시험 정보에 따르면 2026년 1월에 끝난다고 했지만 네. 뭐 아마 내년 중에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 사실상 이제 시장에서는 그 중간 결과랑 보통 이제 최종 결과랑 거의 이제 뭐 비슷한 수준의 어떤 그런 가치를 이렇게 좀 보거든요. 투자 가치를.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 결과가 내년 중 발표된다. 뭐 이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룬드백은
이 에이프릴 바이오의 후보 물질로 네. 갑상선 암병증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생소한 갑상선 안병증이요? 네, 생소한 용어이실 텐데요. 그러게요. 갑상선을 자극하는 그 우리 몸의 자기 항체가 눈 주변의 근육이랑 연부 조직에 그 염증을 일으키고 이게 굳어지면서 변형을 일으키는 게 뭐 사시 뭐 이렇게 이제 좀 부작용을 일으키는 자가 면역 질환 일종입니다. TED라고 안병증이 눈 안자군요. 안병증. 네네 테드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 적응증을 이제 타깃으로 한 치료제 임상 1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1비상에 이제 처음에 네. 룬드백이 이제 도입을 했을 때 첫 환자 투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마일스톤 이미 마일스톤 받았겠네. 네, 어느 70억 정도죠? 70억 원 정도? 정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미 이거는 임상이 시작됐군요. 그래서 70억 정도, 500만 달러 정도 마일스톤을 받았고. 자, 그러면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갑상선 안병증, 룬드백은 이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에보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퍼스트 인 클래스 처음 네. 아직 그 치료제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기술 이전을 했는데 이쪽은 이 갑상선 안병증 같은 경우에는 뭐 경쟁자나 이미 진출한 업체들이 있나요? 네, 한 곳 아, 한 곳 있습니다. 있어요? 네, 암젠의 암젠. 테페자가 있는데 올해 2분기에 매출 약 6,500억 원, 6,600억 원 정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약을 투약을 하면 청력 상실과 같은 좀 아이고. 부작용이 네. 좀 이제 빈번하게 보고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는 입지가 조금 좁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병증 시장 규모가 2028년에는 약 7조 5천억 원 정도로 네, 상당히 커질 그러네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출을 해서 일단 그 부작용을 개선하고 좀 네. 안정성이 좀 올라간 약이 새롭게 나온다면 네, 이 시장을 선점하고 또 점유율을 올려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암젠이 어쨌든 안병증, 이 갑상선 안병증 치료제를 출시했는데 효과가 그리 좋지 부작용이 좀 심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또 이제 다른 업체들이 여기에 뛰어들어서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 추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기술 이전 관련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에이프릴 바이오가 자연스럽게 마일스톤을 수령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자, 그럼 룬드백이 이 안병증 말고도 다른 임상도 네. 진행하고 있나요? 진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네,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예정인 게 있어요? 네, 컨콜에서 좀 공식적으로 예. 네, 얼마 전에 밝혔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한 네네. 번쯤은 들어보셨을 네네, 그렇죠. 만한데요. 이 MS라고 불리는 이 질환에 대한 치료제도 개발하겠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MX 역시 자가 면역 질환 중 하나인데요. 그 뇌랑 척수, 시신경으로 구성된 이 중추신경계에 발생하는 만성 질환입니다. 네. 시장 규모가 상당히 큰데요. 2028년에 약 30조 원으로 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MS 임상시험은 내년 중 개시될 걸로 시장에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첫 환자 투약 후 마일스톤 유입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마일스톤 규모는 갑상선 암병증 같은 경우 70억을 네네. 유입됐으니까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서는 유출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러면서 어쨌든 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마일스톤이 내년에 차근차근 네. 순차적으로 계속 들어오게 되면 네. 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상황이잖아요. 이제 앞으로 그 다음이 또 뭘까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저도 뉴스를 찾아보니까 JP 모건도 지금 에이프릴 바이오의 지분을 좀 샀다 네. 뭐 그런 이야기도 네. 나오던데. 원래 유한양행이 2대 주주였는데 그러니까요. 그 바뀌었다면서요. 블록딜을 JP 모건이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런 뭐 좋은 소식들은 너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의 추가적인 모멘텀? 근데 또 이런 좋은 소식들이 있는데 주가는 또 생각보다 별로 안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내년에 뭔가 더 기대할 만한 모멘텀 뭐가 더 있을까요? 네. 에이프릴 바이오의 그 강점 중 하나는 네.
그 몸 안에서 약물이 좀 오랫동안 지속되도록 하는 장기 지속형 플랫폼 사파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앞서 기술 이전 2건 달성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후보 물질 모두 에이프릴 바이오가 자체 개발한 사파 플랫폼이 적용된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에이프릴 바이오는 이제 나아가서 이 사파 플랫폼 자체를 기술 이전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또 이제 올해 초 발표를 하고 네네. 또 이제 열심히 해외 글로벌 학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파트너링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네. 단순히 이제 마일스톤 유입을 넘어서 또 다른 기술 수출 계약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사파 플랫폼을 ADC에 적용하는 그런 사업도 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ADC 약물에 사파 플랫폼을 적용하기 위한 전임상 단계를 지금 회사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일종의 POC가 입증이 된다면 이제 글로벌 제약사 빅파마들이랑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또 다른 파트너링 공동 계약, 공동 개발이라던가 아니면 나아가서 기술 이전 같은 경우를 이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져볼 만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ADC가 요즘 차세대 항암제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난해 시장 규모 약 13조 원에서 2028년 약 40조까지 이제 커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에이프릴 바이오 말씀을 해주셨어요. 플랫폼 수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뭐 좋은 이야기들 내년에 이제 마일스톤이 차곡차곡 들어오면서 실적도 개선이 될 거고 만약에 플랫폼 기술 이전, 기술 수출까지 만약에 좋은 소식들이 나오게 된다면 주가 충분히 오를만 할 수 있는 모멘텀들은 많이 존재하고 있네요. 주가도 뭐 때마침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10월 이후에 많이 조정을 받아서 25,000원대에서 지금 16,000원대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어서 뭐 자리 위치도 일단은 뭐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이니까 시청자분들 한번 에이프릴 바이오 앞으로 또 어떤 뉴스 나오는지 잘 모니터링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또 다른 기업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뭐 제약바이오 요즘에 어쨌든 시장이 탄핵 정국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솔루션은 주가가 잘 갔어요. 오늘은 일단은 약간 멈췄는데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이오 솔루션 임상 3상 마무리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무릎 세포 치료제 네, 국내 그렇습니다. 임상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임상 3상이 이제 사실상 끝났다. 이제 끝나고 좋은 결과가 나왔나요? 데이터를 이제 분석합니다라고 그런가요? 알렸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이제 분석해봐야 아는 거지만 네. 임상 시험 같은 경우는 중간에 어떤 안전성 이슈가 부작용 이슈가 크게 발생하면은 네. 중단이 되거든요. 그쵸. 그런데 지금 마지막 환자 투여까지 다 마치고 이제 데이터를 분석합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건 이제 유효성, 안전성은 이제 검증이 된 거고 유효성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좀 지켜봐야겠지만 그 부분도 시장에서는 좀 잘 나올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계산해봤더니 주가가 한 23% 많이 올랐어요. 예. 올랐더라고요. 테마주나 급등하는 주식처럼 폭등을 하지는 않았지만 23% 정도 이렇게 꾸준히 그러니까 차근차근 예, 올랐습니다. 올라와 줬습니다. 임상 3상을 지금 국내에서 하고 있는데 네. 그 차세대 무릎 연골 재생 세포 치료제입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네네. 이 무릎이 안 좋으신 그 환자분들한테 이제 자가 세포, 자신의 세포를 이제 밖에서 배양을 해서 주입을 하는 건데 자신의 무릎 세포를 채취하라는 게 아니라요. 그 환자의 이 자가늑을 채취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배양을 해서 무릎에 넣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기존의 다른 치료제들과는 좀 결이 다르고 그래서 차세대라고 불리고 있는 건데요. 기존의 환자의 무릎에 있는 세포를 배양을 해서 다시 무릎에 넣는다면 아마 그 무릎은 좀 상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넣어도 좀 효과가 미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실 수도 그쵸,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가늑으로 하는 거고 이 자가늑을 또 이제 배양하는 거는 또 바이오 솔루션만의 자체 그 기술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점에서 차별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무릎에서 이 연골 세포를 뽑아내는 게 아니라 본인의 갈비뼈에서 세포를 꺼내서 그걸 무릎에 주입을 해서 연골이 재생되게 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뭐 이 시기에 따라서 관찰을 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조건부 허가라서 판매를 하면서 또 동시에 임상을 진행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렇습니다. 48주차, 뭐 96주차 이렇게 네, 좀 네. 나눠지잖아요. 네, 이제 연골 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는 환자의 몸 안에 넣었을 때 그 이후로 그러면 얼마나 연골이 잘 그 유지가 되느냐, 그렇죠. 그 치료제가 얼마나 잘 생착됐느냐 이런 걸 판단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장기 관찰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48주 차에 한번 끊어서 경과를 보고 평가를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96주 차까지 경과를 보는 건데요. 앞서 48주 차 결과를 이미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때 당시에 뭐 안전성, 유효성 다 좋게 나왔고 특히 바이오 솔루션 같은 경우는 MRI를 이제 무릎에 찍어서 이 연골이 실제로 얼마나 구조적으로 재생이 됐는가를 보는 게 네네. 이제 다른 그냥 일반 주사제나 이런 걸로는 볼 수 없는 특징인데요. 그러니까 연골을 근본적으로 재생시켜준다는 게 이 바이오 솔루션 치료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기본 그냥 그 통증만 완화시켜주거나 아니면은 그 뭐 기존 원래 상태를 그냥 유지시켜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세포 자가 세포를 이 무릎에 넣으면 기존에 다 달아 없어졌던 그 연골 조직이 이 세포에 의해서 다시 살이 붙고 이제 정상과 거의 이제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복원이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지표가 MRI를 찍어서인데요. 네네. 모카트 지표라고 하는데 이 바이오 솔루션이 이 모카트 지표에 대한 결과를 거의 유일하게 학회에 가서 발표하는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 그러게요. 잘 나왔으니까 발표를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치료제는 사실 좀 비쌉니다. 네. 거의 뭐 2천만 원에 아이고, 네. 가까운 비용이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자간흙을 한 번 째고 그 다음에 무릎에 또 수술할 때 2번 수술을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음에도 이렇게 구조적으로 무릎 연골을 재생시켜 준다면 그런 그쵸. 니즈가 있는 환자들은 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제 바이오 솔루션의 이런 임상 결과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카트라이프는 2017년 11월에 이상을 종료하고 조건부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임상 3상을 하면서 동시에 물건을 팔아도 된다, 이 치료제 팔아도 된다라는 게 조건부 품목 허가인데요. 그래서 2017년에 임상 2상을 종료했고 2019년에 임상 3상을 진행한 조건은 조건부 품목 허가를 받아서 그때부터 주요 대학 병원에서 이 카티라이프가 지금 시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조건부 판매라서 판매도 일단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면서 임상을 진행을 했는데 어쨌든 뭐 유효성은 자신이 있어 하는 모습입니다. 바이오 솔루션 자체에서 이러니까 가격이 비싸고 2번 이렇게 시술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음에도 우리는 자신 있다, 효과를 입증할 수 있다. 뭐 이런 확실하게 뭐 무릎에 이게 복원이 된다면 이걸 원하는 분들은 뭐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네. 가격에 따라서 문제가 아니라. 자, 그러면은 뭐 국내에서는 어쨌든 임상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거의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뭐 해외에서도 지금 임상 진행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미국에서 임상 미국에서? 2상을 또 하고 있는데 네네. 또 이 미국 임상도 이달 중 아니면 내년 초에 임상 2상이 끝날 거다. 또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 아마 그 부분도 시장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러게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 네. 이제 미국 외에도 중국으로도 좀 진출을 한다. 그래요? 이렇게 알렸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회사 관계자분 말로는 크게 이게 주가에는 그 중국 진출 뉴스가 네. 그렇게 시장에는 이제 뭐 기대감을 준 것 같지는 않다고 이렇게 나중에 네.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하이난이 의료 특구로 지정돼 그러니까 있어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특별한 임상 시험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매출 날 수 있는 바로 판매 가능해요? 네. 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기대를 매출 부분에서 본다면 오히려 중국 시장을 좀 주목해 볼 만한데 그러게요. 이 시장에서 이제 임상 시험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마무리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좀 뭐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제 중국 상무부와 같은 포함해서 이제 중앙부처들에서 9월에 이제 중국의 4개 도시를 꼽아서 여기를 의료 특구 지역으로 이제 지정을 하고 이제 개방을 하기로 했어요. 네. 여기에서 가장 그 진출이 유력시 되는 가장 빨리 될 걸로 보여지는 지역이 하이난이고요. 네네. 근데 이 하이난에서 하이난 정부의 이제 허가만 받으면 별다른 임상 시험 없어도 곧바로 이제 바이오 솔루션 치료제가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원하는 환자들에게 치료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만약에 올해 안에 하이난 진출이 확정되어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치료제 투여가 된다고 하면 매출이 당장 잡히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매출 잡힐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볼 만한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바이오 솔루션 어쨌든 지난주에 또 주가가 좋게 움직였는데 연초 연말에 연초에서 또 좋은 미국에서 임상 소식도 저희가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주가 움직일 수 있는 여부. 또 중요한 것은 중국에서 어쨌든 중국은 임상 거치지 않고도 바로 판매가 가능하다니까 효과를 자신하고 있는 만큼 중국에서도 뭔가 반응이 나오면 이 실적에 분명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솔루션, 이 제약바이오 중에 또 하나 알려드렸으니까 오늘 알려드렸던 에이프릴 바이오와 바이오 솔루션 잘 한번 추적해보시고 저희가 또 이슈가 있으면 석재원 기자와 함께 그 이슈들을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석재원 기자와 함께 했는데 좋은 인사이트 기업 소식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뵐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